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빨 여파가 암호화폐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뭐 다 애플조차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인지 아마 이제 대부분 뉴스로 접하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데가 요 샘 뱅크먼 프리드, 일명 이제 뽀글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2017년에 만든 홍콩에서 만들었던 사모펀드 회사예요. 지금은 바하마인가 어디인가로 옮겼는데, 그리고 이 회사가 가장 많은 지분 참여를 해서 만든 이 거래소가 여기 써있는 요 FTX라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블랙록 등의 굉장히 큰 회사들도 투자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제 사건의 문제가 되는 요 바이낸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FTX에. 근데 이거를 2021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FTX의 거래소 토큰 FTT라고 하는 거를 2,300만 개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인데스크가 요 FTX의 최대 주주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밸런스시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면 자산이 146억 달러 정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부채가 80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요 자산의 대부분이 FTT, 언락 FTT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잔금이 해제된 거죠. 언제든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언제든 팔 수 있는 솔라나가 3억 달러 정도, 당시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락돼서 팔지 못하는 솔라나가 8억 6천만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FT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FTX라는 그 거래소가 발행한 거래소의 토큰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FTX라는 거래소를 이용할 때 뭐 수수료를 할인받는다든지, 그걸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린다든지, 또 FTX가 그 거래 수수료 중에 일부를 FTT를 소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거래소에 맡겨두면 FTT 이자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FTX라는 거래소가 잘 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나오죠. 네, 솔라나입니다. 이 솔라나도 앞에서 말한 알라메다 리서치가 주도해서 만든 코인이에요. 코인. 그리고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솔라나의 초기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 중 하나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한 11억 5천만 달러 정도,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한 5억 달러 정도. 근데 이게 솔라나 전체 시가총액의 대략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라메다 리서치가 솔라나 전체 물량 중에 거의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FTT 그리고 솔라나, 얘네들은 전부 알라메다 그리고 FTX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암호화폐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FTX에 문제 발생할 경우 FTT 가격 하락하겠죠? 그러면 그걸 방어하려고 무언가를 팔아서 FTT를 사야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FTX 관련된 자산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FTX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TT를 왕창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입니다. 이 창펑자오가 제가 아까 2021년에 FTX 지분을 팔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21억 달러 정도의 바이낸스 USD랑 FTT를 받았어요. 그거를 FTT 토큰을 전량 판매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또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22달러에 전부 사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문제가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을 보면 대부분 FTT인데, 그러면 뭐 이걸 팔아가지고 또 FTT를 사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뭐 솔라나 팔아서 살던가.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로도 결국 22달러를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셀시우스 사태를 떠올린 거예요. 셀시우스가 유동성 문제로 뱅크런으로 출금 막아버렸잖아요. 그게 FTX에도 생길 거란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FTX에 맡긴 코인을 찾지 못하게 될까봐 너도 나도 FTX에서 자금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거래소에 있던 물량의 거의 99%가 나갔고, 그 외에 이더리움도 23,800이더가 빠졌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보시면은 FTX에서만 사실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불안하니까 다른 데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들도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FTX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거의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다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은행으로 달려가서 서로 너도 나도 돈을 빼는 상황입니다. 맞고 틀리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놔뒀다가 그냥 묶여가지고 파산해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를 뭐 신뢰하고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빼기 시작하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악순환입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사실 은행도 마찬가지죠. 다들 아시겠지만 은행도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죠. 이거 한국에서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7%입니다. 7%. 이게 뭔 말일까요? 부분 지급 준비금이 7%란 건 뭔 말일까? 700만 원 맡기면 1억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줘야 할 돈의 7%만 있으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도 언제든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죠. 저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뚜렷하게 은행에서 돈을 받지 못해서 은행 앞에서 뭐 거의 쓰러지시는 분.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이란 것 자체가 이제 10년 된 산업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10년 전 가격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년도 안 된 산업입니다. 극초반 산업입니다. 극초반 산업.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도 헐렁하고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산업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근육이 커지는 이유도 거기에 일부러 데미지를 준 다음에 그게 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커지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산업 역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루나, 셀시우스, 이번 FTX 이런 사태들이 결과적으로 이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산업에 대한 공부가 되셔야 돼요. 어떤 뭐 개별 코인에 대한 공부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극초기 산업에 투자하는 거라는 그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극초기 산업은 규제나 뭐 각종 그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리턴도 크지만 그만큼 베타, 변동성도 큽니다.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내가 조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암호화폐 산업은 초기 산업 단계라고 보고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산업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요 코인을 샀더니 오를까 내릴까 이거는 그냥 슬롯머신에 돈을 걸고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투자로서 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코인을 사더라도 산업 전체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단일 보유가 가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더리움부터 시가총액 밑으로 하나씩 내려갈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나씩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 하나가 가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야. 거기다 이더리움을 하나를 추가하면 약간 하이 리스크 대신 하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BNB를 추가하면 조금 더 하이 리스크, 조금 더 하이 리턴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에이다를 추가하면 더 하이 리스크, 더 하이 리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하는 것은 암호화폐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는 S&P 500을 사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하죠. 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비트코인 단일이 가장 로우 리스크 대신 가장 로우 리턴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가장 하락률이 낮고 대신 장이 좋을 때도 가장 상승률이 낮아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락률과 상승률이 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베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따른 것을 추가할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암호화폐 산업이란 것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위에 저는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치명적인 펀더멘털 결함으로 인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현존하는 가격을 가진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사실상 산업이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어차피 사라지면 산업이 종말이기 때문에 분산을 한다 그래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분산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추가할수록 리스크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대신 리턴도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되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사라지고 중앙화된 암호화폐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없는
블록체인만 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 기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비트코인은 필요 없지만 블록체인은 필요하다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그거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격을 가진 이유 자체가 탈중앙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탈중앙화가 안 돼요. 동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가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발생한 거고 거기에 가격이 필연적으로 붙은 거예요. 이게 디지털로 가격이 있는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죠. 그래서 만약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산업이 무너진다면 가격 없는 중앙화된 블록체인만 남을 거예요. 중앙화된 블록체인은 가격이 필요 없어요. 참고로. 탈중앙화를 위해서 가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암호화폐 자체는요, 극초기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식 등의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이제 조만간 테슬라 얘기를 할 때 할 건데 일반적인 주식의 가격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 DCF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화폐제냐 아니면 상품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그래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일반적인 DCF법으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증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냥 단순히 가치가 없다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가치 측정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거의 그것만으로 그 강의 하나 찍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유튜브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분위기 아닌 거 알잖아요. 유튜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가능하면 암호화폐 얘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나중에 정말 5년, 10년 지나서 일반적인 사람도 암호화폐에 대한 산업에 대한 공부가 뭐 기본적으로 2, 30시간씩 돼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암호화폐 얘기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아마 별로 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